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저번 식물 영양소에 이어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볼 거예요, 용어들을.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금 토양학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과목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이런 단원들인데,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제 짐작건데 수험생의 반은 넘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지 우리가 좀 더 바닥 초석을 잘 다지고 더 높은 공부의 경지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이 이온화라는 거예요, 이온화. 이온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비커에다가 물을 넣었다고 볼게요.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이 있겠죠. 그 이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소 이온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붙죠. 자, 다음, 수산화 이온이 되려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이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뭘까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정기적인 성질이에요. 정기적인 성질이 또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져 있다. 어떤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여야지 우리가 가장 안정하다고 불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은 얘는 플러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이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적인 정기 성질을 띠고 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이온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반응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을 아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애들이 수용액에 녹을 때, 수소나 이 수산이 수용액에 녹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우린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화예요. 그래서 식물이 왜 이온을 흡수를 하냐면은, 식물은 우리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 물 속에 여러 이온들이 있겠죠. 여러 영양분들이 있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이온화된 어쨌든 먹잇감을 먹는 거죠. 식물들은. 어쨌든 이 이온화까지 봤습니다. 어떤 분자나 원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반응, 요걸 이온화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볼 거는 이제 산성이에요, 산성. 자, 산성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맨날 산성이다 하는데 pH 7보다 낮은 거, 그게 그냥 산성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산성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수용액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줄게요.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H랑 OH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이 있을 때 수소이온이 더 많다.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수소이온이 더 많다. 이게 산성이에요. 자, 반대로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알칼리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칼리성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고 처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어쨌든 산성과 염기성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염기를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염기를 영어로 하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칼리입니다. 동일어예요, 동일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알칼리랑 염기랑 동일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기는 알칼리를 말하는 거다. 근데 알칼리는 뭐라고요? 아까 수용액에서 이 수산의 이온의 농도가 이 수소이온의 농도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칼리성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더 한번 기본적인 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원자랑 분자 있습니다.
원자랑 분자 무슨 뜻이죠? 이게 원자 무슨 뜻이에요? 원자. 그렇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말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예요. 그럼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즉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객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원자는 그냥 기본 단위도 아니죠. 정말 쪼개서 마지막에 남은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런 수박이 있어요. 요런 수박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런 수박이 있었는데 요거를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얘는 수박이죠. 다 수박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분자예요, 분자. 분자 양이 적고 많고 그 차이를 나타내고 어쨌든 분자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팍 이렇게 쪼갰어요. 막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쪼갰어. 쪼개가지고 결국 수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쪼갰어요. 그때 나오는 그 알갱이가 뭐라고요? 그게 원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그래도 기본은 조금 아신 거다. 조금 아신 거다. 알고 계시고 이런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기본적인 거를 토대로 나중에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하시고 자, 한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식물 영양소의 순환 중에서 이제 철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철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철 원소기호 Fe. 그렇죠. 맞습니다. 자, 철의 역할 한번 볼게요. 철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산화 환원 과정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철이랑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빨리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 형성 이런 걸 하고 기관을 만들고 또 이제 어떠한 작용이나 화학적인 기작이 일어나야 될 때 그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단백질이 구조를 변하게 해요. 자기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작용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놈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아이가 이 단백질인데 이 철과 단백질이랑 결합하면은 이제 또 뭐 새로운 작용을 하겠죠. 어쨌든 그런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로 산화 환원 과정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산화랑 환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물질 대사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경우들에 이 철과 단백질을 결합해서 이런 관여하는 게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무슨 단백질이 있냐? 헤모프로틴이라고 있어요. 헤모프로틴 네. 질소 고정 작용에 필요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레그 헤모글로빈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자, 광합성 또는 호흡 과정에서 전자 전달 역할을 하는 사이토크롬 들었었죠? 자, 그 다음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 여기서 옥시데이즈는 산화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효소라고 보시면 되고 카탈레이즈 그리고 퍼옥시데이즈 등의 효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서 이 레그 헤모글로빈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질소 고정 작용에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철과 황단백질입니다. 철과 황단백질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전자 공유체로 작용하는 페레독신을 말합니다. 우리 전자 공유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 배웠었죠. 전자 전달계라고 배웠었죠.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주는 얘를 이 전자 공유체라고 합니다. 이게 페레독신이에요. 우리 예전에 얘가 나왔던 게 아마 광반응일 겁니다. 광반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도달하잖아요. 이때 뭐 페레독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페레독신이 이 전자전달계의 전자를 옮겨주는 역할을 했다. 어느 일부 구간에서. 그래서 전자공유체 작용하는 이 페레독신. 그리고 페레독신의 앞 글자 보면은 FE가 있어요. 우리 철의 원소 기호가 F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외우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결핍 시 연맥 간 황화 현상이 일어나며 아주 어린 잎에서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연맥 간 황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연맥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연맥을 제외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네. 연맥 사이가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철.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자, 구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토양 용액 중에서 주로 Cu2+ 구리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 유기물과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자, 이런 거 가져가세요. 구리는 유기물과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이동성이 낮다. 우리 이동성 낮은 애들 가끔 보면은 무슨 애들 있냐면은 자, 철, 망간, 아연, 구리 이런 애들 있거든요. 붕소까지. 거의 다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 금속 원소들은 일단 웬만큼은 다 이동성이 느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동성이 낮다, 구리. 자, 구리랑 망간은 유기교질과 강한 복합체를 형성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구리랑 이 망간은 유기물과 결합력이 강하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구리는 식물체에 흡수되어 엽록체 내에 대부분 함유되어 있으며 광합성 과정과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즈와 같은 산화 환원 효소에 필요한 원소이다. 네, 이게 사실 구리가 산화 환원 효소에 가장 필요한 원소예요.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원소입니다. 자, 결핍 시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잎에서 백화 현상. 아까 철에서도 어린 잎에서 백화 현상 나타난다고 했었죠. 구리는 잎에서 백화 현상 일어나고 잎 전체가 좁아지고 뒤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또 결핍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리와 망간은 유기물과 강한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논토양에 이 유기질 퇴비를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유기질 비료랑 이게 비료라고 치면은 여기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구리랑 망간이랑 모여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랑 망간이 결핍이 되겠죠. 땅에 없어져 버리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 이렇게 알고 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도 중요한데 사실 식물적안에서 다 중요해가지고 뭐 이게 가릴 게 없어요. 자, 아연은 이동량이 적어. 아까 느리다고 했었죠. 뿌리 조직에 많이 축적되며 결핍 식물에서 노화된 잎에 함유된 아연이 어린 조직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가 저번에 잠깐 그려줬었는데 여기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있고 나무는 그래도 초록색으로 그려야겠죠.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뿌리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뿌리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아연이 어쨌든 이 뿌리 끝을 통해서 뿌리털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될 거잖아요. 흡수되면 어떻게 되냐?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여가요. 이동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쌓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겠지만 이게 안 쌓여지면은 일단 뿌리 조직에는 축적이 되지만 이 지상부에까지 못 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지상부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어린 조직이잖아요. 어린 잎이나 어린 조직. 이런 조직까지는 이게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핍이 되면은. 왜냐하면 여기까지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다가도 결핍이 되면 여기 위쪽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특이한 점이 이제 흡수 과정에서 칼슘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연은. 자, 세 번째. RNA 폴리머레이즈와 RNase 활성 및 리보솜 구조의 안전화에 관여하며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RNA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RNase 얘는요. RNA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해하면은 막 많은 단백질들이 나오겠죠.
합성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합성이 될 테고요. 어쨌든. 자, 어쨌든 요거 두 개 이야기가 나왔었고, 자, 리보솜은 뭐예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입니다. 어디서? 세포질에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이 리보솜입니다. 자, 우리 이 RNA도 결국에는 단백질. 자, RNA 폴리머레이즈도 단백질에 관련, 리보솜도 단백질에 관련. 그래서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아연이. 그리고 아연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그리고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등의 효소 활성화에 관여한다. 네, 요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효소 활성화 있는데 요런 거에 효소 활성화에 관여한다. 자, 다섯 번째. 아연이 결핍되는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 RNA 함량이 감소되고, 아까 RNA 합성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RNA 합성하는 이 효소에 아연이 관여한다고 했었죠. 구조의 안정화, 이 활성과. 활성이 안 되니까 함량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리보솜 함량이 감소되면 아까 리보솜과도 관여한다고 했었고, 결국 단백질 합성이 저해된다. 아연이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는 얘기 때문에 결핍이 되면 단백질 합성이 저하가 되는 거죠. 저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6번. 줄기의 마디가 짧아지는 로제팅 현상과 잎 크기가 작아지는 little leaf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아연이 이 IAA 옥시노르몬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자, 아연을 볼게요. 아연이 이 옥신을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옥신. 왜냐하면 옥신이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트립토판이라는 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옥신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연이 이 트립토판의 생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이 옥신도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옥신이 무슨 역할을 하죠? 생장 역할을 하죠. 영양 생성을 촉진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아연이 없어졌어. 아연이 없어지면서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생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옥신이 없어지죠. 옥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장이 촉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디가 짧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디가 있었다고 칩시다. 기존에 이렇게 마디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 마디가 짧아졌다는 거죠. 요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생장이 더뎌진다. 아연이 부족하면. 왜냐하면 옥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연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망간이랑 이제 몰리브덴입니다. 망간이랑 몰리브덴 바로 볼게요. 식물영양소의 순환, 망간은 주로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한다. 자,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한 애들 누구누구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아까 그 좀 중요한 애, 그죠? 구리 있었고, 그 다음 넣으면서 볼게요. 구리. 자, 아까 구리 어디 갔습니까? 구리 산화환원 효소에 필요한 원소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철도 있었죠, 철도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 망간까지도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철이랑 망간은 거의 웬만하면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TCA 회로, 우리 TCA 회로 배웠었죠? TCA 회로에서 탈탄산과 탈수소 요소를 활성화시키거나 광합성과 질소동화 작용에 관여하며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슈퍼옥시드 디스머테이즈 SOD라고 불리는 거에 보조인자로 작용한다. 자, 이런 거는 가져가세요. SOD에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거 망간. 이 SOD는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예고, 그리고 이 TCA 회로에서 탈탄산과 탈수소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것도 이제 망간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망간이 그 모든 화학적 과정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간이 없으면 그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죠. 대신 그 정도의 어쨌든 중요성은 있다. 자, 이 TCA 회로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아시아 석품화로 했었잖아요. 아시아 석품화로. 그래서 이제 탄소 6개에서 5개가 되고 4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탈탄산 이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가 떨어져 나갈 때 탈탄산 효소가 있어야 돼요. 탄산이 떨어져 나갈 때 탈탄산 효소가 있고, 그리고 수소도 막
이렇게 탈수소 요소, 수소를 나가게 하는 거. 어쨌든 요거에 관여를 한다. 이런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나 질소 동화작용에 관여를 한다. 라고 알고 계시고. 두 번째, pH가 높거나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망간 결핍이 일어나기 쉽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리랑 망간이 유기물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네, 결합력이 좋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이내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결핍이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결핍되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조직이 작아지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며 표피 조직이 오그라든다. 굉장히 특이하죠? 외워 가시고요. 연맥과 연맥 사이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전에 제가 입 그려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음 식물 영양소의 순환에서 몰리브덴입니다. 자, 이런 거 문제 나오기 좋은데 필수 영양소 중에서 식물 요구도가 가장 낮다. 식물 요구도가 가장 낮다.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몰리브덴을.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몰리브덴 함유 효소들이 있는데 이 질소 고정에서 핵심작용하는 니트로제네이즈. 자, 그 다음에 이 NO3가 NH3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NO3를 NO2로 환원시키는 니트레이트 리덕테이즈. 니트레이트 리덕테이즈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몰리브덴이 함유되어 있는 효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몰리브덴은 주로 이 MO6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의산화 상태로 존재하지만 MO5나 MO4까지도 환원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질소 고정하는 콩과 작물에서 몰리브덴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 식물의 경우 NO3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몰리브덴이 필수이지만 NH4 플러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 꼭 가져가세요. NO3를 이용한 얘들은 몰리브덴이 필수예요. 하지만 NH4, 암모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알고 계시고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 식물에서 몰리브덴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붕소, 염소, 코발트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붕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붕소는 뭘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이 생장점 가져가시면 되세요. 생장점. 붕소는 이 생장점 발달에 관여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린 세포의 발달과 생장에 필수적이다. 요게 붕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붕소는 식물에 흡수되어 주로 잎의 끝과 테두리에 축적된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주로 잎의 끝과 테두리에만 축적이 되고 자, 결핍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당연히 아까 생장점 발달에 관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생장점이 이제 자라지 않을 때 결핍되면 생장점이 자라지 않을 거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피해도 한번 보자고요. 결핍되면 생장점과 어린 잎의 생장이 저해되고 결핍이 심한 경우 고사한다. 자, 결핍 두 번째. 줄기 마디가 짧아지며 잎자루가 비정상적으로 굵어진다. 세 번째. 꽃과 가실이 쉽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다 웬만하면은 이제 생장점 발달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고요. 자, 다음. 이제 염소입니다. 식물 영양소 중에서 염소. 염소는 망간과 함께 힐 반응, 광계2에서 물이 분해되어 정자가 방출되는 과정, 광분해에 관여하고 칼륨과 함께 기공개폐에도 관여하므로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에포막의 ATPase 활성에도 관여한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힐 반응이라고 있어요. 힐 반응. 힐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광계2에서 앞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광분해라는 게 벌어집니다. H2O가 다 분해되는 거예요. 완전히. H2O가 이제 수소 이온으로 되고 막 전자 나오고 막 그 산소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전자가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뭐 ATP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어쨌든 요 반응이 이 광계2에서 이렇게 다 분해되는 반응, 이걸 이제 광분해라고 하는데
광분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칼륨과 함께 기공개폐에도 관여를 한다고 하고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액포막의 ATPase 활성화에도 관여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식물 영양소의 순환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자 문제 낼게요. 코발트는 필수 영양소일까요? 아닙니다. 필수 영양소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콩과작물에서 리조비움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이 필요한데 콩과작물은 이 리조비움이라는 박테리아가 있죠. 자, 필요한데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콩과작물에서 리조비움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에 필요한데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한다. 레그 헤모글로빈 아까 뭐였습니까? 어디서 나왔었죠? 레그 헤모글로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철. 질소 고정작용에 필요한 이 레그 헤모글로빈. 어쨌든 코발트도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를 한다. 질소 고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질소 고정을 하는데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pH가 높은 담수 토양과 산성 토양에서 코발트 흡수가 훨씬 많아진다. 자, 요거는 이 코발트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금속예들 있죠. 뭐 이제 Fe라든지 망간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성토에서 흡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산성토에서 흡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담수토양, 오케이. 담수토양과 이 산성토양에서 코발트 흡수가 많아진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고. 자, 세 번째. 석회 시용 시 코발트의 유효도가 크게 감소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성에서는 유효도가 높아져요. 여기에 코발트도 있어요. 산성에서는 유효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산성토가 아니고, 뭐, 석회를 한다는 게 이제 염기성토로 이제 개량하는 그런 거잖아요. 염기성토가 되면은 얘네 포함해서 이 코발트도 유효도가 크게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오네요. 마지막 장 왔습니다. 드디어. 자, 식물영양소의 순환, 니켈 부분입니다. 니켈 부분인데, 자,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유레이즈의 구성 원소이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Na2 플러스 형태로 식물에 흡수 이용되고요. 콩과작물에서 고정된 질소가 지상부로 수송될 때 유레이드 화합물을 주로 이용하므로 콩과식물의 질소 대사에서 니켈이 필수 원소이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어쨌든 질소 대사에서 니켈이 필수 원소이다. 하지만 니켈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요소를 분해시키는 것이다. 요소를 분해시키는 것.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유레이즈의 구성 원소이다. 네. 자, 다음 볼게요. 식물영양소 순환 규소입니다. 규소는 이 화분가에서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일반 식물에서는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닌데 화분가에선 필수 영양소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로 화분가에선 중요하고 화분가 우리 벼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잎 줄기의 피층 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조직의 물리적 강도를 높여준다. 조직의 물리적 강도를 높여줍니다. 얘가 규소가. 두 번째, 벼, 보리, 밀 등 곡류 작물의 경우 규소는 직간접적으로 생육과 수량을 증가시킨다. 어쨌든 이 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 규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좀 오늘 갑자기 피곤이 막 몰려오네요. 몰려와가지고 어쨌든 강의를 제가 제 자신과 그리고 이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약속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혼자서 그래서 올리긴 했지만 좀 힘들긴 하네요. 오늘은 좀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강의를 들음에 있어서 좀 만약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그런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토양화 벌써 거의 이제 85% 정도 넘게 왔어요. 이제 몇 강이 안 되면은
한 두세 강의 안에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지금까지 오셨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